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호로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스포츠 엔터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엔터. 손흥민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다. 근데 한국인 최초다. 손흥민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죠?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몸값이 이걸 입증해 줍니다. 근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제 뭔가 준비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저도 뭐 옛날 뭐 인생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도전의 연속이어서 저도 항상 뭘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거 준비할 때 그 철저함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단속, 관리, 철저함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손흥민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양발을 너무 잘 쓰는 선수 이러는데 그 양발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잡인데 왼발도 잘 쓰려고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 신발도 왼쪽부터 신고 그런 데잖아요. 발도 왼발부터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죠? 대단한 집념이 있고 아버지도 참 독한 분이죠. 그런데 그걸 또 아들이 그걸 다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재능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달리기 이런 거 이거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육상 선수 이상 주력이 나오잖아요. 막. 저 같은 사람은 100m를 불과 한 16초? 17초? 가장 빨랐을 때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연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신체 구조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좀 갖춰져 있고 대단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손흥민이 지난 시즌 번니를 상대로 뽑아낸 70m 원더골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정말. 이 골 영상은 한 번쯤 보셨겠죠?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푸스카스상은 헝가리 축구의 전설인 고 페렌츠 푸스카스의 이름을 따서 2009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대회,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골 중에 최고를 가려 시상하는데 한국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받은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고 아시아 선수로는 2016년 모하메드 파이즈 수브리 말레이시아 선수가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푸스카스상을 받은 최초의 케이스가 됐고요. 앞으로는 손흥민 자체가 그냥 우리의 역사예요. 전에는 차범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기록한 골이 최다골이다. 뭐 그랬지만 이런 거 다 이제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그냥 손흥민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러니까 축구 리그의 3대 리그 그러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리그도 있고 스페인 리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리그들에서 요즘에는 독일 리그로 좀 이제 좀 쳐주는 게 이탈리아보다는 독일 쪽을 쳐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이런 리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 있다는 그리고 가장 스피디한 경기를 치른다라고 하는 요 이제 여기 이제 영국 잉글랜드 여기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최상위권 선수로 이렇게 해서 그 공격 포인트도 막 1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동양인의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비춰봤을 때도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스카스상이라는 것도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국제축구연맹이 피파라는 것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손흥민이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인물 용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패시브 인컴 그랬는데요. 소득을 취하려는 노력을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는 소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패시브 소득.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버는 임금은 액티브 인컴인데 액티브 인컴하고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거 요것을 이제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적금, 보험 등으로 버는 자산소득은 전통적인 패시브 인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통적인 패시브 인컴으로 주식, 부동산, 적금, 보험 이런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불로소득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버는 게 액티브 인컴이니까요. 이게 아닌 것들을 지칭한다면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버는 소득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불로소득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패시브 인컴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아일랜드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나타난 신인류다. 그러네요. 이런 용어들은요.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착되는 용어도 있지만 흘러가는 용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아일랜드족 그랬을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 다음에 패블릿 등 스마트 기기에 푹 빠져 이 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고립된 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농경사회가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왔죠. 산업사회로 넘어왔고 이것이 정보사회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올 때 이때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농경사회 때는 뭐였냐면요. 농경사회 때는 전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교류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전인격적이고 현실에서 이제 어때요? 현실에서 교류를 하는 관계죠. 현실 교류 이렇게 하는 관계인데 산업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는요 뭐라 그러냐면 형식적인 관계가 됐다. 그리고 2차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전인격적이라는 게 1차적인 관계일 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2차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는 피상적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피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차적이에요. 2차적인 건 여전해요. 그런데 형식적인 것도 유지가 안 되고 피상적이에요. 형식적인 건 뭐예요? 지나치다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데 애정은 별로 없어. 그런데 왜 우리 영혼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 없이 지나가다가 아유 오랜만이에요. 어우 뭐 오랜만에 뵙네. 건강하시죠? 식사는요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소주나 한잔 하죠. 이러고 지나가는 사이.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 그런데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질문에 접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잘 지내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그런데 안 먹었거든. 안 먹었는데 진실을 다해서 아니요? 이러면은 이제 위에 이제 새 날아가고 깍깍하고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별로 안 궁금해. 할 말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근데 또 능수능란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뭐 돈 아주 그냥 돈 많이 버신다더니 식사도 못 하시고 일하시나 봐 이러면서 또 이제 아주 구랭이처럼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형식적 관계예요. 형식적 관계. 그래서 이게 너무 싫은 나머지 제 선배 중에 한 분은 이게 싫었던지 예전부터 밥 먹자고 약속하면 무조건 밥 먹는 약속을 잡아요. 실제 밥 먹자 그래서 그러면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고 꼭 봐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었겠지 나름의.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피상적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은 것 같지만 껍데기만 지금 아는 사이, 껍데기만 교류하는 사이가 돼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류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사실은 혼자 고독하게 외로운 섬에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죠. 네, 아셨죠? 그렇게 돼가지고요. 참 현대에는 참 진짜 슬퍼요. 여러 가지로. 그죠? 사람이 사람하고 기대서 살아야 되긴 하는데 또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렇기도 합니다.
스마트 아일랜드족 그랬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검색하는 찰나족이란 말도 있대. 찰나족. 근데 이거는 나쁜 태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바로바로 찾아보는 거는.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걸 안 찾고 넘어가면 내 거가 안 되잖아요. 바로 찾아보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을 텐데 어쨌거나 찰나족이라는 말도 생겼고 SNS에 자신의 사생활이나 즉흥적인 감정을 공개하는 미포머족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포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포머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족족 다 외워야 될 건 아니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위험해요. SNS 외로우니까 자신의 사생활이나 여기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통로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신의 사생활이나 즉흥적인 감정도 SNS 공간에다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풀어내면은 잊혀질 권리도 잘 없고요. 이 안에다 남겨놓은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이제 스마트 아일랜드족 그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 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속상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업이 이제 자산을 이제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요 있잖아요. 요 이제 그 전자칠판이 예를 들어 수명이 10년이다. 이렇게 치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짜리 전자칠판을 1년에 100만 원씩 해서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감가상각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는 다 잘 아실 텐데 가속상각은 뭐냐면 기업의 고정자산이기도 한 기계나 설비가 시간이 갈수록 노후하면서 수익 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내용연수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등적으로 감가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똑같은 액수가 차감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딱 떨어뜨려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속상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자 감가상각은 원래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해서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이제 감가상각을 초기에 가속시켜서 상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 이런 가속상각을 인정해주면은 기업은 당장 내일 세금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이거 비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세금이 이제 내일 세금이 줄어들고 자산 취득에 쓴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볼까요? 1990년대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제시했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미국화. 그러니까 모든 미국하고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한테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퍼뜨려서 미국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미국의 이제 국제사회의 체제 전략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요. 개발도상국급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될 구조조정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 자유화를 하고 개방을 하고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게 다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가졌잖아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게요. 결국에 이제 영국의 대처리즘이라든가 기억해 보세요. 영국의 대처리즘이라든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이런 게 있어요. 정치 지도자 이름들을 따왔죠. 영국은 대처 총리가 79년도에 집권을 했는데 그 대처 총리가 신자유주의를 막 부르짖었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처의 사상이다 대처리즘이고 미국 같으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도 미국 대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펼쳤던 이코노믹스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가 되었고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방향이에요. 이게 1970년대 후반부터 쭉 지속되어 오는데 특히 8, 90년대 아주 선풍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는 있잖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정부가요. 뭐가 돼야 되냐면
기업가와 같은 정부가 되래요. 기업가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길 보면 이제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보니까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될 구조조정으로 정부 규모의 축소, 관세 인하, 시장 자유화와 개방, 민영화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라는 거예요.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전략을 썼다는 거죠. 미국의 자본과 기업의 진출을 촉진해서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좀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그런데요, 2000년대 들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항마로 중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대두됐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차원으로 대비해서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말도 있었다. 이러니 맨날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가장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네요. 북극 한파. 우리가 또 올 겨울에 굉장한 추위가 또 휩쓸고 가고 막 이랬었는데 영하 막 20도 가까이도 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또 사는 데가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춥더라고요. 그런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빙하가 많이 녹아내린 결과 중위도 지역과 기온차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북극 지역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찬 공기의 방패 역할을 하던 이제 그 극제트기류가 있는데 이것이 밀려 내려온 거예요. 밀려 내려왔어. 예, 그래가지고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한반도까지 이게 밀려 내려오니 북극의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일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차단됐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평소보다도 훨씬 추운 한파. 이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북극 한파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제트 기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스테이트 그랬는데요. 나라의 신부 또는 나라 안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정부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력을 가정한 표현인데 초유의 불법 우회 점거를 주도한 세력이 딥스테이트를 주장하는 음모론 집단, 요 QAnon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딥스테이트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나라 안의 나라 그래서 영향력을 갖는 숨어서 영향력을 갖는 집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미국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인데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미국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무력을 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걸 주도했던 세력이 바로 이런 딥스테이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대선 불복의 어떤 저 분위기가 완전 훼손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선 불복을 해가지고 다음번 차기 대선을 노린다는 시나리오도 있고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반발을 불러와서 의사당을 점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막 응원하는 듯이 트럼프가 메시지도 남기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트럼프가 또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두 번이나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는데 그러고 임기가 끝나서 나가버렸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렇게 탄핵에 두 번이나 이렇게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악의 상황으로 아주 최악의 퇴장을 했다. 거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보장 의무제인데 우리 민법에 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양의 의무다라고 하면 이게요. 이제 친자 부양이라는 게 있고요. 친자 부양이 있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이에요. 그리고 부부 부양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 간에 부양해야 되는 거. 이것을 1차 부양이라고 하는데 얘를 1차 부양이라고 그러는데 1차 부양은 이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동일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게
친족부양이라는 게 있어요. 친족부양은 요거는 2차 부양 관계고요. 2차 부양 관계인데 이 친족이라고 다 부양해 줄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의 이제 최소한의 삶을 좀 이제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2차 부양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공동생활 중일 때만, 공동생활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이제 요게 2차 부양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제 부양 의무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가족이 모두 가난해 서로 도울 형편이 안 되거나 연락이 끊겨갖고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다는 거고요. 2018년에 주거급여제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0년에는 생계급여에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점차 이거를 좀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경청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달 3월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또 건강 유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